혹시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제 뭐 기초단계고 이제 정치사만 배워서 선지가 이해가 안 되는 선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런 선지들은 세모 쳐놓고 있죠. 세모 쳐놓고, 쿨하게 세모 쳐놓고 그냥 눈으로 한두 번 보세요. 한두 번. 맞는 선지라고 하면 그 맞는 선지구나 이렇게, 틀린 선지라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틀린 선지구나 세모만 쳐놓고 넘어가세요.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독 돌고 강론 지식 보충되고 심화 과정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지식 들어갔다 이제 세모가 지워질 거예요. 이게 문제집 계속 보다가 나중에 세모가 거의 다 지워질 때쯤 되잖아요. 이해 안 되는 선지가 없을 때 두꺼운 문제집 있잖아요. 요 문제집에 세모가 다 지워질 때쯤 되면 여러분 이제 실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실제로 세모가 다 지워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기출 있죠. 새로 나온 기출을 갖다 풀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기출 말고 적당한 수준 시험, 약간 평이하든지 약간 어려운 정도 수준의 시험이 출제됐다. 그 신기출로 풀어보시면 어지간해서는 다 풀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그 국사 실력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가도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단계까지 이러면 나름대로 이제 실력이 일정 수준까지 이루었는데 이게 또 단기에 짧은 기간에 실력이 완성된 거라 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막 잊혀지고 또 실력이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단계까지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수 작업이에요. 건물로 치면. 건물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보수해주면서 일정 시간을 투자하면서 계속 이제 복습, 꾸준하게 돌려가면서 이제 복습을 해주는 요 단계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이제 보수공사만 잘해주면은, 그리고 이제 요 보수공사 하면서 다른 과목도 요 정도 수준까지 올리고, 요렇게 하면 이제 또 합격을 갖다 하게 돼요. 요 대부분은 처음 공부 시작한 학생들이죠. 대부분. 처음이에요? 전부? 처음이세요? 대부분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겠죠. 네, 그렇게 일단은 이제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보수공사예요. 시험 치는 당일까지 맞춰가지고 5과목, 뭐 7급은 이제 없어졌죠. 7급 이제 완전 커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5과목을 갖다 최고 정점, 최고 이제 자기 컨디션이 좋게 있죠. 보수공사에 가면서 실력을 갖다 유지해가는 이런 것들만 할 수 있으면 시험 당일날 이제 5과목이 골고루 다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벌 귀족사회 있죠. 국내 상황들 봤어요. 초기에 이제 문벌 귀족사회가 형성되고 성격이 어떻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질돼 가는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들어갈 부분은 문벌 귀족사회 때 대외관계예요. 요 대외관계가 출제가 되게 잘 돼요. 국내 상황보다도 대외관계가 출제가 더 많이 됩니다. 자, 이 대외관계도 이제 보시면은 문벌 귀족기 전반부 때 대외관계랑 후반부 때 대외관계가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반부 때 대외관계는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후반부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아직까지 건전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거란이라는 민족이 3차례 침입을 감행을 하게 되는데 고려가 자주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대응해서 이 거란의 침입을 갖다 막아내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벌 귀족기 전반부 때 거란의 이제 3차례 침입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침입이 성종 때 일어나요. 성종 같은 경우는 그 호족 주도기와 문벌 귀족기 사이에 끼어있는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때 문벌 귀족사의 기본 시스템이 이제 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얘는 좀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고 해도 크게 당하실 필요 없어요. 요 성종 때 있죠. 북방의 거란, 고려 초부터 고려랑 안 좋은 관계를 갖다 맺었던 왕건이 그 거란만 배처가 있다는 그 민족 기억나시죠? 발해를 갖다 멸망시켰던 요 나라 그 민족. 그 민족이 이제 고려를 갖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는 거예요. 거란이 요 나라가 원래 진짜로 관심 있었던 나라는 곳은 어디였냐면 고려가 아니라 있죠. 요 북방의 강대국인 거란은 남쪽 송나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송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는 중국의 정통 왕조랑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갖다 맺고 있거든요. 만약에 얘들이 준비를 안 하고 후방을 정리 못한 상태에서 내려가 버리면 송나라에서 우리한테 편지 쓴다는 거예요. 얘들 집 비었다면서 너네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빈집을 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란은 내려가기 전에 먼저 이제 고려를 정리하겠다 하면서 이제 내려왔던 거죠. 자, 이때 거란군을 이끌었던 장수가 소선영이라는 인물이에요. 꽤 유명한 인물이고 사료로도 꽤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얘가 이제 30만 대군,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처음 소선영의 계획은 나름대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까 고려가 이제 만만하면 고려를 갖다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고려가 만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 흐린 갈시로 대도수의 거란군 격퇴 나와 있죠. 초전 첫 번째 전투를 갖다 치렀는데 뜻밖의 있지 않습니까? 고려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수 애우지 마세요. 얘가 근데 누구냐면 여러분 대광현 기억나십니까? 대광현. 왕건이 끌어안았던 발해 왕세자 대강인 기억나죠? 대강인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대강인의 후예가 거란군한테 복수를 해줬던 거예요.
바르를 갖다 멸망시킨 게 거란이지 않습니까? 요나라지 않습니까? 요나라한테 작은 복수를 해줬던 거예요. 요 전투를 통해서 거란이 깨달은 거예요. 야, 고려라는 나라가 만만하지가 않구나. 작아서 우리가 좀 만만하게 봤는데 의외로 만만하지가 않구나. 이러면서 자, 거란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갖다 힘으로 정벌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외교를 통해서 후방을 갖다 안정시키는 정도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란군의 대표인 소선용, 그 다음에 이제 고려군의 대표인 서희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 담판을 갖다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담판의 시작은 이제 힘이 센 소선용이 먼저 목소리를 냅니다. 소선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란 요나라도 고구려를 계승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선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고려가 우리 고구려의 옛 땅인 수도였던 평양을 갖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땅을 갖다가 일부 고려 너네가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너네는 배은망덕하게 우리 거란한테 고마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네는 우리 거란한테는 한 번도 고맙다고 인사를 갖다 하러 찾아온 적도 없으면서 맨날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낸다면서 섭섭함을 갖다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네를 응징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 그랬더니 이제 서희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려라는 거예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에는 너네랑 똑같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그게 너네랑 형제 국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북방의 거란 요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근데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랑 너네 사이에 있는 요 일대에 여진족이란 애들이 장악하고 있고 요 여진족들이 너네와의 교류를 갖다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길막을 해가지고 우리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3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김에 그 군대로 우리가 너네한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하면서 요 일대를 갖다가 점령해달라고 부탁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선용이 들어보니까 조건이 괜찮거든요. 소선용은 무리하게 고려를 갖다 정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만 만들어 놓는다면 일단 목표로 갖다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진한 거란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일대 강동육주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요 일대를 갖다 여진족에게 뺏어가지고 있죠. 고려한테 선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송과 단교로 하고 있죠. 너네 거란과만 친하게 지내겠다. 자, 이 1차 침입은 어떻게 보면 고려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위기 상황을 갖다가 서희가 있죠. 외교로 현명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영토가 확장되는 기회. 그게 바로 이제 거란의 1차 침입이에요. 우리 원래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 때 여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청천강까지 영토를 갖다 확장했었죠. 근데 이 청천강 라인이 드디어 있죠.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모습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침입으로 인해서 위기를 갖다 기회로 바꾼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 침입. 2차 침입은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고려가 양아치 짓을 해요. 고려에 이상하게 양아치 짓이 많아. 고려를 공국했던 왕건, 겉으로는 아주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는 좀 양아치죠. 그러니까 사기 쳤지 않습니까? 사기. 뒤로는 호족들을 갖다 견제하는 이런 정책들을 갖다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이제 후대에 쭉 내려왔나 봐요. 고려가 이제 양아치 짓을 해요. 약속을 안 지킵니다. 원래는 강동육주로 갖다 주게 되면 있죠. 송이랑 단교하고 요나라 거란과만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던 거예요. 안 지키고 고려의 전략은 뭐였냐면 북방의 이민족들은 있죠. 빨리 일어나지만 이것들이 무식해서 빨리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시간 끌기 하고 있으면 거란족이 지가 알아서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고려는 있죠. 송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거란과도 적정한 관계를 갖다 유지하면서 얄밉게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약속을 갖다 안 지키고 이득만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란, 요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기회만, 명분만 생긴다면 있죠. 고려를 갖다 한번 혼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혼내주고 있죠. 강동육주라는 지네가 줬던 선물도 이제 뺏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드디어 이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고려 내부에서 있죠. 영모가 반란이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강조의 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당대의 왕이었던 있죠. 목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을 명분으로 거란이 이제 다시 2차 침입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강조의 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요거 사료로도 등장하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당대 왕이 이제 목종 때였어요. 근데 이 목종이라는 왕은 힘이 없었어요. 목종 때 진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은 누구냐면 엄마 천추태후예요. 천추태후.
태조의 태조의 딸입니다. 태조의 딸. 태조의 딸로서 목종의 이제 엄마, 얘가 이 당시에 이제 실세였어요. 얘가 얼마나 힘이 셌냐면, 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김치향이란 남자친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김치향이란 남자친구 사이에 아들까지 당당하게 낳을 정도로 이제 힘이 셌던, 세력이 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낳는 데서 천추태후는 한 단계 더 나가요. 남친이랑 사이에 낳은 김씨 아들이 있거든요. 그 김씨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목종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목종아, 네 동생 김씨 누구누구에게, 김모모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어떠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죠. 왕씨가 아닌 김씨를 갖다 왕으로 만들려는 시도까지 하는 인물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힘이 셌고 좀 특이했던 인물이 천추태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종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왕씨가 아닌 다른 성씨에게 왕위를 갖다 물려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종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어쩌면 이제 천추태후가 독약을 탔을 수도 있어요. 목종이 이제 시름시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목종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한테 독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종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북방을 지키는 강조라는 당대 아주 강력한 무장이 있었거든요. 그 목종한테, 강조에게 보험을 갖다 드러났던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죽게 되면 절대 김씨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동생, 이복 동생, 다른 저 사촌인가 어쨌든 동생에게 왕씨에게 다음 왕위를 갖다 맡겨달라 하면서 이제 강조한테 보험을 갖다 드러났던 겁니다. 강종이 이제 북방을 갖다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천추태한테 목종이 이제 시해당했다는 소문이 나요. 강조는 이제 이 약속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북방의 대군을 갖다 이끌고 개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개경을 갖다 쫙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포위를 해서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헛소문이었던 거예요. 목종이 이제 살아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강조는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갖다 뺄 수가 없었어요. 왜? 빼게 되면 있죠. 감히 신하가 왕이 사는 왕성을 갖다 포위한 상황이에요. 빼게 되면 역모에 얽혀가지고 천추태한테 분명히 100% 이제 자기가 제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소는 내친김에 있지 않습니까? 야, 목종은 너무 부실해가지고 얘는 왕구실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종을 제거해버리고 천추태후를 갖다 쫓아내버리고 있죠. 원래 목종이랑 약속했던 현종이라는 새로운 왕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반란 사건이 고려 내에서 일어나니까 당시 이제 형님 나라인 거란이 있죠. 드디어 고려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조의 변을 바로잡고 있죠. 그 다음에 강동육주를 돌려달라면서 거란이 이제 두 번째 침입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의 국경선을 지키던 강조가 있죠. 이 거란을 갖다 막아서게 되는데 강조는 있죠. 국내용이었나 봐요. 우리 축구 선수 중에서도 이런 선수 많아요. 국내에서는 정말 잘해요. 국내에서는. 근데 이제 국제전만 되면 잘 못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강조도 이제 그런 스타일. 국내에서만 강한 스타일. 그래서 강조가 패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경까지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현종은 있지 않습니까? 자, 개경을 빼앗겼으니까 저 남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화로 가면 있죠. 요 현종이 어디로 피신했나 하는 것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개경이 함락되면서 현종이 남쪽으로 피신했다. 요 정도로만 잡아두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있죠. 분명히 이 거란이 수도까지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란이 하지 못한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새로운 왕을 갖다 놓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있죠. 요 진해가 선물로 줬던 강동육주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동육주가 되게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산성들이 있어요. 산성. 근데 그 산성 중 하나를 갖다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산성이 바로 이제 양규가 지켰던 흥하진이라는 산성이에요. 흥하진이라는 산성. 이 산성을 갖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성을 우회해 가지고 있죠. 개경을 갖다 정복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약점이 있어. 이 흥하진에서 병력들이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보급로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력들이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이 진의 약점을 인지하다 보니까 어차피 왕도 놓쳤고 그 다음에 후방에 요 흥하진도 점령을 갖다 못했어. 그래서 얘들도 이제 군대를 갖다 급하게 이제 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침입은 크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조금만 얻고 있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 조금만 얻었던 약속이 뭐냐면 현종의 친조 조건. 새롭게 즉위한 현종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거란 왕, 요나라 왕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있죠. 사가기로 약속으로 갖다 얻고 돌아가 버려요. 별로 얻지도 못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간 이후에 있죠.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일어납니다. 요거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정치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현종이 수도까지 한번 빼앗겼었죠. 그러니까 이 수모를 갖다 경험하고 나서 현종이 좀 반성을 하는 거예요. 고려는 원래 불교를 되게 중시하던 사이였는데 성종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불교를 갖다 약간 비판하면서 약화시키는 듯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 펼쳤어요. 예를 들어서 연등의 팔간회 같은 거 폐지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불교를 중시하지 않으니까 거란족 애들이 자꾸 침략을 갖다 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현종 때 불교를 갖다 중시하는 숭불 정책이 다시 한번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등의 팔간에도 부활하고 있죠. 거기서 플러스 요런 사업을 갖다 펼치게 되는 거예요. 초조대장경 조판. 초조란 말이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있죠. 대장경을 갖다 만드는 사업을 갖다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장경을 갖다 만드는 게 약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약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침입을 갖다 우리가 있죠. 거란을 물리치고 3차 침입을 갖다 우리가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3차 침입은 이제 왜 또 들어갔냐면 고려가 또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 현종이 직접 찾아서 사과하기로 했죠. 근데 그 약속을 또 고려가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화난 거란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거예요. 현종 친조, 그 다음에 이제 강동 육주 반환을 갖다 요구하면서. 근데 요때 들어왔을 때는 거란 애들이 너무 열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때도 얘네들 있지 않습니까? 요 강동 육주 일대를 갖다가 점령을 못해요.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흥하진이라는 곳이 또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후방 신경 안 쓰고 있죠. 그냥 고려를 갖다 잡으려고 무리하게 내려왔던 겁니다. 무리하게 내려오다가 드디어 강감찬에 의해서 보급로가 끊기게 돼요. 보급로. 그리고 쫄쫄 굶겠죠. 그러니까 힘을 다 잃은 이 거란군이 이제 퇴각할 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이 거란군을 갖다 섬멸하는 전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강감찬의 귀주대첩. 우리 민족의 3대첩이 있어요. 3대첩. 첫 번째가 여러분 봤던 이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순신에 있지 않습니까? 한산도대첩. 그 두 번째가 이제 강감찬에 의해서 귀주대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거란 3차 침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감찬의 귀주대첩에 의해서 거란군이 큰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란이 어쩔 수 없이 고려와 드디어 타협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타협을 하냐면 거란은 있죠. 강동육주 고려의 땅으로 이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친송정책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송가의 단계가 완전히 끊기긴 아니지만 몰래 한 번씩 다녀오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친송가, 송가의 관계를 갖다 단절하고 있죠. 거란과의 관계를 갖다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갖다 일시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침입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들 한번 보세요. 자, 3차 침입 이후에 거란의 침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거란이 앞서 계속 침입을 하다 보니까 혹시 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작업들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개경의 나성축조예요. 나성축조. 나성은 뭐냐면 버릴 나자, 외성을 하나 더 쌓는 거예요. 개성에 이렇게 왕이 사는 왕성을 갖다가 지키는 성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주위에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거란군이 개경을 갖다가 침입하지 않습니까? 왕성을 지키더라도 주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외성, 성을 한 겹 더 쌓는 거예요. 요게 바로 라성, 버릴 라자, 벌려서 바깥에 쌓는 성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개경의 나성축조.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나성 같은 거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삼국시대도 나성 같은 거 뭐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천리장성. 우리 천리장성은 처음에 언제 봤어요? 천리장성. 고구려 때 천리장성,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두 번째 천리장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구려 때 천리장성은 여기 요하강 일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고려시대 때 천리장성은 압록강 일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3차 침입 때, 3차 침입 이후에 요런 이제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란의 이제 1, 2, 3차 침입을 갖다가 고려가 이제 자주적으로 있죠. 막아내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문벌 귀족기 때 있죠. 전반부 때 대배관계, 거란 1, 2, 3차 침입을 갖다 이제 막아내는 내용으로 갖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고려의 문종이라는 있죠. 고려의 진짜 전성기왕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 문종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문종 때는 큰 외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란도 없고 아직 여진도 태동하기 전이고 그래서 고려가 되게 안정된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고려 문화가 화려하게 꼽히게 되는 겁니다. 그 고려의 진짜 전성기 문종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종 때는 너무 평화로운 시기라 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적인 주제가 잘 없어요. 그래서 문종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심한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문종 이후에 있죠. 이제는 후기에 여진족 애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고려를 갖다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 문종 이후에 여진족이 성장했을 때 여진족과 관련된 3대, 3개의 사건이 이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윤간의 여진정벌이에요. 윤간의 여진정벌. 윤간이라는 장군이 있죠. 여진족을 갖다 토벌하러 갔어요. 여진족이 아직 금나라 세우기 전에 부족 단위로 분열돼 있을 때요. 이 여진족이 고려 북방을 갖다 자꾸 노략질하니까 윤간이라는 장군이 이제 병력들, 국가의 병력, 주력 부대를 갖다 모아가지고 여진족을 토벌하러 갔는데 뜻밖의 있지 않습니까? 윤간이 막고 온 거예요. 국가의 정예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군이 저 여진족 부족한테 막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간이 막고 와서 이제 울면서 이제 왕한테 하소연을 갖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여진족한테 지금 막고 온 거는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부하들이 비겁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막고 왔냐? 했더니 윤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려의 병종들은 전부 보병이라는 거예요, 보병. 근데 여진족의 병종들은 기병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진족 병종들이 말을 타고 와서 활을 쏘고 튀면 우리가 치고 빠지고 하면 따라갈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진족들을 갖다 잡기 위해서는 기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기병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기병이 갖춰준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번에는 확실히 서력을 하겠습니다. 왕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하소연을 갖다 했던 겁니다. 왕이 다시 기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으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줬던 겁니다. 그리고 줬고 윤간이 제대로 서력을 했던 거예요. 이 왕이 윤간에게 다시 만들어줬던 부대가 뭐냐면 별무반이에요. 별무반. 그리고 이제 이 별무반이 3개의 병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딱 보니까 신기군은 뭐 하는 부대예요? 신기군은 기병이에요. 신보는 보병. 근데 항마는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러니까 항마는 승병 부대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호국불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큰 전쟁이 있으면 승려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돼요. 항마군은 이제 승병이에요. 요 3개의 이제 보병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윤간이 있죠. 실제로 이제 여진족으로 갖다 완벽하게 토벌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토벌을 갖다 성공하고 나서 여진족의 본거지에 있죠. 동북구성이라는 기지를 갖다 구축하는 거예요. 아주 잘 만들어진 있죠. 방어 시설, 방어 기지를 갖다 하나 건설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요까지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고려가 또 똥볼을 갖다 차게 되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동북구성을 갖다 고려가 차지하면서 여진족이 본거지를 갖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진족이 초기에는 와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제발 우리 집 좀 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는 고려 안 괴롭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고려가 돌려줬을까 안 줬을까요? 처음엔 안 돌려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진족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고려 피를 말리는 노략질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려 애들이 결국에는 피곤해가지고 있죠. 이 여진족 상대하는 게 피곤해가지고 동북구성을 갖다 여진족한테 반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고려의 실수였던 거예요. 고려가 진짜 고려 초기에 아직 진취적인 이런 기상이 남아있었다면 있죠. 동북구성을 차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죠. 북방을 아예 싹 쓸어버렸어야 됐어요. 여진족들은.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 영토로 개척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고려가 이 시점 문벌귀족 후기쯤 돼버리면 이미 색깔이 어떻게 변한다 그러니까 보수적, 사대적으로 변한다고 했죠. 영토로 갖다 넓히고 북쪽으로 가는데 애들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있죠. 행복하게 잘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결국에는 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동북구성을. 방어성을 갖다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있죠. 이 성을 갖다 반환을 해버리다 보니까 여진족들이 이 동북구성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뭉치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있죠. 여진족의 나라 금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나라가 있죠.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결국 중국 북부까지 북중국까지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려나거든요. 그게 바로 남송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력해진 중국 북부까지 장악한 금나라가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고려의 은혜를 갖다 잊어버리고 있죠. 고려한테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사대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 금가의 사대를 갖다가 누가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자겸이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내 관계에서 배웠던 이자겸의 난 있죠. 그거는 국내
내용이긴 동시에 있죠. 대외관계, 금과의 대외관계를 갖다 또 반영하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자겸의 난이 금과 관련된 두 번째 사건. 그리고 이제 이 이자겸의 난이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라운드 벌어집니다. 금에 대한 4대를 갖다가 이자겸이 맺은 상태예요, 이미. 그런데 이 4대 관계를 갖다가 자, 여진족은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4대 관계 맺은 상태예요. 여진족은 야, 고려 애들이 우리한테 4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고려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4대 관계를 갖다 끊고 있죠. 금나라를 갖다 토벌하자는 묘청 세력이 등장했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일부 보수적인 세력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겸이 좀 싸가지 없어서 제거하긴 했지만 이자겸의 외교 노선, 금에 대한 4대 정책은 이거는 현실적이고 훌륭한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에 대한 4대를 갖다 유지하자는 김부식 일파, 이 두 파벌이 이제 다투는, 경쟁하는 사건이 바로 묘총의 소경선도운동. 요게 이제 여진과 관련된 세 번째 사건이에요, 동시에. 근데 이게 결국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묘총의 소경선도운동 실패했죠. 그래서 개경파가 승리함으로써 결국에는 금과의 4대 관계가 계속 유지됐던 거예요. 금과의 4대 관계가 처음 체결된 거는 이자겸 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4대 관계가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묘총 소경선도운동이 실패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금과 관련된, 여진과 관련된 1, 2, 3번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를 잡고 있죠. 어떤 민족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이제 키워드 연결할 줄 알면 이 파트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암기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란 1, 2, 3이 있죠. 거란과 관련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여진과 관련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있죠. 요 사건들의 중심 인물들에 있죠. 두 문자를 갖다 따는 암기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명 이제 서양강 윤희묘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거란 애들이 서쪽에 있죠. 저기 우리보다 좀 서쪽에 있어요. 여진족이 우리 바로 위에 붙어 있다면 거란 애들은 좀 서쪽에 있습니다. 자, 거란 애들이 이제 우리 땅으로 쳐들어오기 전에 서쪽에 큰 강을 갖다 하나 이제 서쪽에 큰 강을 갖다 건너서 들어오는 거예요. 서양강을 이렇게 지나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서양강. 그리고 이제 이 서양강에 보면 있죠. 잘 먹어서 윤이 나는 고양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서양강 윤희묘요. 서양강에 가면 윤이 나는 고양이가 있다. 서양강 윤희묘. 자, 서가 있죠. 거란 1차 침입 때 주역인 서희. 양이 거란 2차 침입 때 양규. 그리고 강이 거란 3차 침입 때 강감찬. 그리고 윤이 있죠. 거란 여진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 때 윤관의 여진정벌. 그 다음에 이제 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가 묘총의 소경촌도운동에서 거란과 관련된 1, 2, 3번, 여진과 관련된 1, 2, 3번 세 개 사건 이제 주역들 이름을 갖다 이렇게 이제 6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암기법을 만들었다는 말은 이 순서로 갖다 물어보고 있죠. 이 주역들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거란의 침입과 그에 대한 고려의 대응에 대한 내용이다.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귀주대첩 10만 격파. 자, 이거는 무슨 민족이랑 일단 관련되어 있어요? 귀주대첩. 거란 몇 번 사건? 3차 침입. 그 다음에 현종이 친조한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음. 이건 무슨 민족 몇 번 사건? 거란 2차죠. 거란 2차. 그 다음에 서희 외교고습으로 거란군 해군. 이거는 거란 1차. 그 다음에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침입하였다. 이거는 거란 2차. 이게 이제 거란과 관련된 사건들 순서 잡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1, 2, 3으로 순서를 갖다 잡으시면 요거 그 다음에 2번, 3번까지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거란 2차와 관련된 두 개 사건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연도로 접근하는 거는 미친 짓이고 있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현종이 친조한다는 조건으로 강화는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침입을 하는 게 먼저예요. 이거는 이건 끝이죠.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요거 먼저, 요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진과 관련된 문제들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문제집에도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벌 귀족사에 있죠. 공부를 갖다 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족 주도기 때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태광성 세 개를 갖다 순서대로 세 개를 순서를 잡고 그리고 이 세 명을 갖다 구별하는 거. 그게 핵심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문벌 귀족기는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문벌귀족기 전반에 있죠. 문벌귀족사의 기본 성격, 그 다음에 얘들이 후반에 어떻게 변질돼 가는지, 그 다음에 이 전반에 거란과 관련된 1, 2, 3, 4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요 구별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여진과 관련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있죠. 구별하고. 요게 이제 기본 단계예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심화 단계까지 가면 뭐를 추가적으로 배우냐면, 우리 교재 보면 36페이지 나오죠. 36페이지 문벌귀족기 때 주요 왕들이 있어요. 주요 왕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문벌귀족기 때 분위기를 살펴본 거예요. 분위기.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실제로 활동했던 왕들이 있어요. 왕들. 왕들 얘기를 갖다 나중에 이제 추가를 갖다 하게 됩니다. 심화 과정 때 보면. 근데 얘들이 이 내용을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못해요. 지금은. 왜? 그 강론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좀 심화 지식이고 또 강론 내용이 깊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건 우리 언제 보냐면 심화 때 가가지고 있죠. 심화 때 가서 그 기본 과정 돌고 심화 가가지고 요 내용으로 갖다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요거 스킵을 하시고 있죠. 요 4분면으로 나눈 국내 문벌귀족기 전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이제 대외관계, 거란 1, 2, 3, 여진 1, 2, 3. 요까지만 이제 틀을 갖다 잡아 놓으시면 요게 이제 기본 지식이 이제 뼈대를 갖다 잘 예쁘게 잡아 놓은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문무권신 중 세 번째 마디 무신직권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문벌귀족기가 한 200년 정도 흘러가는데 요 시기 때 보면 국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국내적으로는 뭐 왕과 건국 세력들이 타협을 해서 안정기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외관계가 되게 복잡했죠. 그리고 이제 이 복잡한 대외관계 속에서 무신들이 있죠. 실제로 피를 흘려가면서 나라를 갖다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 때 주인공이었던 문벌귀족들은 대부분 그 유학을 배우는 있지 않습니까? 문신 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무신들의 공을 갖다가 사회적 역할을 갖다 제대로 인정해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불만이 이제 200년 동안 쭉 쌓여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무신 정변이라는 형태로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신들이 집권해가지고 있죠. 100년 동안 이제 집권하게 되는 시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신 집권기입니다. 이 무신 집권기는 크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4개 마디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4개 마디가 전반부 2개 마디와 후반부 2개 마디가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전반부 2개 마디는 무신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신들이 문제가 뭐냐면 무식하고 힘이 세다 보니까 쿠데타는 잘 일으켜. 근데 집권을 한 다음에 무식하다 보니까 이 정권을 갖다 유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2인자들이 다시 쿠데타를 갖다 일으키면서 집권자가 이제 바뀌어가는 혼란기를 갖다 초기에 애들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기. 그리고 이제 이 혼란기를 갖다가 최충원이라는 조금 내력이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집안은 고려를 대표하는 무신 집안인데 있죠. 아빠 엄마가 야 고려는 무신들 비전 없다. 너는 칼을 놓고 붓을 잡아라 해가지고 문과에 합격했던 집안은 무신인데 개인적으로는 문과 합격자인 좀 문무를 갖다 겸비한 똘똘한 애가 최충원이라는 애가 드디어 이제 집권하게 되고 얘는 집권하고 나면 이전에 무식한 문신들이랑은 다른 있죠. 시스템들을 갖다 쓰면서 고려 국내에서 무신 집권기를 갖다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무신 집권기 전반부 얘기는 뭐냐면 초기 혼란기, 무식한 애들의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최충원 집안이 정권을 갖다 잡으면서 이 국내에서 이 혼란이 이제 바로 잡아지는 시기, 그게 이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국내와 관련된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최씨 집안이 집권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있죠. 최충원 아들 때 이제 대외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벌귀족기 때 거란족, 여진족들이 쳐들어왔죠. 근데 거란족, 여진족보다 10배는 무서운 있죠.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갖다 구축했던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 아시죠? 원나라가 고려를 갖다 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려가 이제 무신들이 나름대로 깡이 있어요. 그 깡을 가지고 4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몽골한테 저항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강화도에 짱박혀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40년 후에 항복을 갖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항복, 요까지가 이제 저항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항복을 했어요. 근데 이 항복하는 과정에서 두 파벌로 나뉘게 돼요. 왕을 중심으로 한 옹고파 있죠. 옹고파들이 항복을 했고, 개경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무신들을 갖다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있죠. 강화도, 나중에 진도, 제주도로 오가면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항복 이후에, 개경한도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 삼별초의 항쟁이라 불리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무신집권과 관련된 2개의 마디, 처음에 혼란기,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최씨집안이 안정시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개 마디는 있죠. 몽고와의 관련된 얘기예요. 몽고의 대몽항쟁하는 40년의 시기, 그리고 항복 이후에 삼별초의 항쟁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개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무신정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마디 무신정권의 이제 성립과 관련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변의 배경을 갖다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숭문, 경무,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이걸 갖다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문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를 경시하다, 무시하다. 그러니까 무신들을 갖다 차별하는 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차별했냐면 한품제. 한품제라는 단어는 우리 역사에서 여러 번 쓰게 됩니다. 한자가 제한하다, 품자가 풍계예요. 그러니까 특정 계층들을 갖다 승진을 제한하는 게 한품제라고 부릅니다. 무신들은 있죠. 일정 수준 이상 승진을 안 시켜줬던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있죠. 하급 군인들은 군인전, 얘들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갖다 아예 안 줬습니다. 거기다 이제 강해제가 뭐냐면 요게 이제 무가랑 비슷한 거예요. 고려는 무가가 없거든요. 무가, 문가, 잡가, 승가도 있는데 있죠. 무가가 없어. 무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무가랑 비슷한 강해제라는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학, 국자감에서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폐지시켜버려요. 무신들을 갖다 아주 홀대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무신들이 이제 불만이 쌓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순왕 때 반란을 일으키자면 있죠. 의종 때 반란을 일으켜요. 의종 때. 자, 이 의종의 캐릭터는 뭐냐면 의리왕이에요. 완전 의리 있는 왕이요. 그런데 왜 의리 있는 왕 때 반란을 일으킵니까? 얘가 진짜 의리짱인데 문신들한테만 의리를 지켰어요. 얘가 노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신들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향락을 갖다 다 즐겼어요. 근데 그 향락을 갖다 즐기면서 무신들은 있지 않습니까? 놀이객감으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놀이객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노한 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3인방이 이제 손을 잡고 의종을 갖다 쫓아내버리고 문벌 귀족들을 갖다 죽여버리고 있죠.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요 3인방에 이제 이고, 이방, 정중부가 있어요. 근데 이고는 초기에 제거되기 때문에 이고를 제거하고 초반에 집중했던 이방,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을 제거하고 집권했던 정중부, 이런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심화 가면 이제 이고부터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3인방, 이고, 이방, 정중부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정변을 일으켜서 의종을 쫓아내버리고 집권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 쫓아내고 나서 새로 이제 무신들이 세운 왕이 이제 명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돈중이라는 인물 나오죠.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도 사료에서 한 번씩 등장하고 얘가 누구냐면 김부식이 기억나죠. 김부식. 문벌귀족을 대표하던 김부식. 김부식 아들입니다. 이 김돈중 같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신들을 되게 홀대했던 거예요. 정중부가 당대 무신들을 갖다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최고의 무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중부를 술자리에서 있죠. 정중부의 수염을 갖다 재미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무신들을 갖다 무시하다 보니까 무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게 이제 무신정변. 자, 요거 사료 한번 읽어보세요. 요것도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이제 배경과 관련된 사료예요. 자, 보현원 보면서 이제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곳이구나. 그 다음에 수바키가 이제 무인들이 이제 겨루기 하는 거거든요. 그 겨루기에서 진이 있죠. 대장군 이송으로 갔다가 젊은 할례라는 무신이 있지 않습니까? 뺨을 때리면서 희롱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 이제 정중부가 이제 분노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문신들이 무신을 갖다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배경이 돼가지고 결국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겁니다. 뭐 문제 굳이 풀 필요는 없는데 관련된 게 이제 3번밖에 없어요. 의종이 왕에서 쫓겨나 거제도로 추방되었다. 거제도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왕에서 쫓겨났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이제 무신들이 이제 드디어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집권했는데 얘들이 이제 무식한 애들이다 보니까 집권을 하고 나서 그 권력을 갖다 유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혼란기를 갖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까지가 이제 혼란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인방이 집권하고 이고를 죽이고 2방이 처음 집권을 해요. 근데 이제 2방을 갖다 또 정중부가 죽이고 집권하게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경대승이라는 젊고 나름대로 되게 건전한 무신이 있죠. 정중부를 죽이고 또 집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음에 경대승은 얘는 좀 똘똘했어요. 그래서 얘는 살해당하진 않고 있죠. 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정중부 밑에서 컸던 있죠. 이이민이라는 애가 또 집권하는 모습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오랫동안 집권하지 못하고 계속 제거되면서 새로운 계층들이 이제 집권하는 모습들. 초기 이제 혼란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 이제 이 혼란을 바로잡는 인물이 누구냐면 최씨 집안이에요. 최씨 집안. 최충원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집안은 무신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최충원은 있지 않습니까? 문과 합격자 출신이에요. 아주 똘똘하네요. 얘가 이제 집권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전에 무식한 무신들이랑은 다른 시스템을 쓰면서 있죠. 고려를 갖다 안정시키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일단은 이 무식한 애들이랑 똘똘한 이제 최씨 집안이랑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그 내용을 갖다 제도적 기반을 갖다 바탕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무식한 무신들은 있죠. 중방이라는 권력기구로 갖다가 핵심 권력기구로 썼던 거예요. 얘들 이제 최고의 권력기구가 중방이었는데, 중방이 뭐 하는 곳이냐면 고려 초부터 있었던 기구인데, 무신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최고 무신들, 상장군, 대장군, 일반 장군은 참여도 못해. 그러니까 장군 중에서도 클래스가 있죠. 하이 클래스 장군들만 모여서 있죠. 국방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기구예요. 중방이라는 기구. 근데 고려 초기에는 무신들이 별로 힘이 없고 무신들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중량기구 아니었어요. 중방이라는 기구. 근데 무신들이 집권하다 보니까 이 중방이 있죠. 당대 이제 초기에 무신들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방 자체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중방이 어떤 기구냐면 원탁이에요. 원탁이. 자, 원탑 앉고, 투탑 앉고,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요. 자, 이 모양을 딱 보니까 원탑이랑 투탑이랑 힘 차이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별로 안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 원탑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탑이 큰 힘, 그러니까 뭐 권력,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중방이란 구조는 상장군, 대장군에게 권력이 분산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탑이 원탑을 제거하고, 쓰리탑이 투탑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될 수 있던 게, 그게 이제 중방이라는 권력기구의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최충원에 있지 않습니까? 집권하고 나면 바로 있죠. 중방을 없애는 건 아닌데 중방보다도 훨씬 강력한 자기 개인 최충원에게 권력을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정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력 기반과 관련된 측면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대승이 살해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경대승은 무신임에도 불구하고 얘 좀 되게 건전하고 똘똘한 애였어요. 그래서 경대승은 있죠. 집권하고 나면, 정중부를 죽이고 집권하고 나면 제일 먼저 도방이라는 자기 친위 부대를 갖다 설치하는 거예요. 왜? 앞서 무신들이 전부 다 암살당하고 살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개인 친위 부대를 갖다 설치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도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대승은 살해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대승 사후에 경대승이 병이 걸리고 나서 죽고 있죠. 다시 집권했던 이민이라는 애 있죠. 얘는 좀 무식한 애예요. 얘는 출신이 노비인데 있죠. 엄청 힘이 장사고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중부 밑에서 여러 공을 세우고 있죠. 나중에 경대승 죽고 나면 고려 최고의 집권자가 됐던 노비 출신의 권력가, 걔가 이제 이민이에요. 이 이민 같은 경우는 지가 엄청난 힘이 세고 장사다 이러다 보니까 있죠. 나중에 지가 집권하고 나면, 야, 내가 우리 고려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데 도방 같은 친위부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방을 갖다 폐지시켜버려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뒤통수 맞는 거예요? 똘똘한 최충원한테 뒤통수를 갖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제거당하는 게 이민. 그리고 이 최충원에 있지 않습니까? 똘똘하다 보니까 이제 이 도방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이 폐지시켰던 애 있죠. 도방을 갖다 다시 부활시키는 최충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 무신들이 장기 집권을 갖다 하지 못했던 애 있죠. 제도적 한계들. 그리고 최충원은 이 제도적 한계를 갖다 어떤 식으로 보완하였는지 요거를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똘똘한 최충원에 있죠. 아들 교육도 잘 시켰던 거예요. 그 똘똘한 아들이 최충원을 이어서 집권을 하면서 있죠. 최씨 집안의 권력을 갖다 더 안정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일명 정서방입니다. 정방, 서방 해가지고. 정방은 뭐 하는 기구냐면 인사권을 독점하는 기구예요. 인사권을 독점하는 기구. 여러분 아직 이제 조직 생활 같은 걸 갖다 제대로 안 해보셔서 모를 텐데, 공무원 조직이건 민간 조직, 일반 회사건 상관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의 핵심 부서, 그 조직 내에서도 힘의 위계관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조직을 가든지 있죠. 인사권을 갖다가 장악한 부서는 탑 부서 중 하나예요. 핵심 기구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 시청에 가든지 아니면 중앙부서에 가든지 있죠. 어느 부서에 가든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잘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공무원 사회 내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고 있죠.
잘 나가고 이렇게 좋은 데서 근무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중앙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공부만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국가직 9급은 필기부터 넣고 면접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지방직 9급이 합격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필기 점수도 되게 높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합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면접이 치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필기 합격하면 무조건 이제 합격하는 이런 면접이 그러니까 많이 안 뽑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국가직 9급은 면접을 안 보고 바로 지방직 9급만 보고 지방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7급도 지방직 7급 되게 잘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정말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국가직 9급 이후에 2주 후에 국가직 7급이 있었어요. 지방직 7급 이후에. 근데 2주 동안 공부 안 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합격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국가직 7급 떨어졌어요. 아마 2주 열심히 공부했으면 아마 붙었을걸요. 저는 원래 지방직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싶어가지고, 김해에서 이제 김해 7급 붙어가지고 이제 김해에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김해 출신이 아니거든요. 진주 출신이었어요. 진주. 제 고등학교도 진주고 진주 지방에서 나왔는데 제가 진주에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당시에 진주에 7급 치고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김해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김해 합격해서 이제 근무하러 탁 갔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특히 촌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는 차별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파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과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되게 심해요. 저 위로 7급 선배들이 7급은 잘 안 뽑거든요. 지방에서는. 그래가지고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김해 출신이에요. 김해 고등학교 출신.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저 부산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2명이 승진하는 속도를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둘이 5년 정도가 차이 나요. 5년 정도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리고 또 부산 출신 선배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김해 있으면 안 된다고, 진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중앙이라든지 도청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김해에 있으면서 그걸 몇 년 일하지 않았는데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첫 발령 난 곳이 교통행정과에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서 3대 부서가 있어요. 건설과, 교통행정과,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 3대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행정과예요. 되게 이제 일 힘들고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 쌓기 어려운 이런 부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통행정과 중에 제일 힘들고 교통행정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계가 있거든요. 그 계 중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서가 지도예요. 교통지도계. 교통단속하는 곳이에요. 교통단속 딱지 끊는 거. 제가 거기 발령이 낸 거예요. 거기 발령 나가지고 거기 이제 차석 개장 바로 밑에 차석이거든요. 7급이에. 거기서 이제 교통 지도하시는 분들 이거 뭐 이렇게 월급 주고 뭐 이제 옷 같은 거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작업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래 주변에서 이제 처음에는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그 자리가 정말 힘든 부서고 저도 일하면서 엄청 힘들다고 느꼈었어요. 일하면서 거의 한 10시 정도까지 야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는 열심히 일해도 또 빚을 못 보는 자리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거기 발령이 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김해 사람이 아니라서 그쪽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만약에 김해라든지 이런 데였으면 기획부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서, 인사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제 위에 이제 김해 출신 선배는 7급 출신은 기획부 있지 않은 가장 엘리트 들어가는 그 부서로 빠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통경제에 딱 장박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어도 참았어요. 1년이 15기간이거든요. 15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원래는 다른 부서로 보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1년 15기간이 끝났는데 안 보내주고 야, 김 주사님 일 잘하시던데 그냥 거기 계속 있으세요 하면서 전보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김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방 공무원이라도 전입이라는 형태로 있죠. 중앙부서라든지 그러니까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로 전입하려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근무처가 이제 행정안전부가 됐던 거예요. 여기 이제 김해에 있으면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김해 총무과라든지 인사과라든지 핵심 부서들이 있거든요. 권력이 있고 승진을 잘하고 이런 부서들은 전부 다 이제 김해 요고, 김해 고등학교 있죠. 요런 라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큰 도시들은 안 그런데 조그만 도시들은 이런 거 되게 심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방직 가실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방직을 가시게 되면 어지간하면 자기 출신이 있죠. 자기 출신 도시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 도시가 만약에 신도시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마다 좀 다른데 이런 성향이 강한 지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그런 거 없어요. 서울은 그런 거 없어요. 서울은 그런 게 없는데 큰 도시들이라든지 서울은 이런 성향이 약한데 조그만 도시들이 보면 몇 개 그 도시들의 그 중심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파벌들이 그 지역의 인사과라든지 총무과를 갖다 장악하고 있어요. 학연 심해요. 특히 대학 학연보다 고등학교 학연이 심해요.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조금 가능하면 이제 지방으로 이제 원서를 갖다 쓰실 거면 자기 고등학교 나온 곳 있죠. 거기를 갖다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안 변할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아직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남아있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도청 같은 경우는 좀 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지방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가게 됐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만약에 그런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있죠. 적응하기 어렵겠다 그러면 전입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전입시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전입시험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준비하시면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입시험을 갖다 통해 가지고 도청이라든지 도청도 괜찮아요. 그 기초자치단체는 특징이 뭐냐면 일이 좀 편한 대신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 업무를 봐야 돼요. 민원들이 이렇게 좀 되게 좀 뭐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과 뭐 이런 데라면 민원이 험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수시로 전화 와서 사람들은 막 전화기 들자마자 욕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쌍욕부터 시작하는 이런 민원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자치단체는 되게 이제 좀 편한 대신 이런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애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부서는 되게 힘들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행정안전부로 갔었는데 행정안전부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받는 월급에 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에 가정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목요일이었나? 목요일 날 6시에 정시 퇴근하는 날을 갖다가 가정의 날이라 만들어줬어요. 자, 이런 날이 왜 생겼을까요?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10시, 막 12시 이렇게 돼서 퇴근하는 거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무원들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집에 이제 정시에 가라면서 가정의 날 같은 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모든 중앙부서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중앙부서 안에 행정안전부 안에도 산하단체가 진짜 많거든요. 산하단체로 떨어지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산하단체로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관리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입장. 뭐 그 과학 수사하는 이런 단체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소방방재청도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했고요. 요런 대로 이제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좀 편해요. 대신에 이제 승진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중앙부서에 있으면 승진은 빨라지고 있죠. 대신에 일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가가지고 이제 민원 보는 게 적성에 안 맞다.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욕심이 있는데 있죠.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면 이제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는 것도 좋아요. 도청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공무원을 하면 도청으로 갈 것 같아요. 도청이 왜 좋냐면 도청은 있죠. 중앙부서와 기초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갖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들이 주로 상대하는 데는 누구냐면 공무원들이요. 저기 중앙부서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은 아무리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들 상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편해요. 말을 하면 서로 말을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번씩 동사무소라든지 뭐 연사무소 가가지고 일해보면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상식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갖다 잘 상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 대하면서 어떤 뭐라고 할까? 그거를 직업의식이라든지 이런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은 기초자치단체 일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안 맞다 싶으신 분들은 도청 혹은 이제 난 좀 전문적인 일들을 하고 좀 이제 승진을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앙부서 이런 데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기본적으로는 중앙부서라든지 도청이 빨라요. 근데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어떤 데는 기초자치단체가 어지간한 도청이라든지 중앙부서보다도 더 빨리 승진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이제 공무원 가르칠 때, 공무원 강의를 할 때, 공무원 강의하기 전에, 제가 과외를 했었어요. 공무원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첫 과외한 학생이 합격을 했거든요.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이, 화성시로 발령이 났어요. 화성시에. 근데 그 화성시는 있죠. 어지간한 도청이라든지 중앙부서보다 더 빨리 합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화성시가 지금 빨리 커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커지다 보니까 좋은 자리들이 있죠. 5급, 6급 이런 자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승진하는 거예요. 요런 이제 확대되는 도시들, 요런 도시는 기초자치단체 가시도 좋아요. 빨리 승진하니까. 근데 이제
다 달라요. 좀 정체되어 있는 도시라든지 좀 죽어가는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숫자 인구가 줄어가는 이런 도시들은 승진 진짜 안 돼요. 승진 진짜 안 되고 좀 커지는 기초자치단체는 어지간한 운이 좋으면 있죠. 운이 좋으면 더 빨리 승진할 수도 있고 이게 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만약에 지방으로 가시려면 있죠. 그런 것들 조금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같이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시에 지원했나 어떤 도시에 합격했냐에 따라서 승진 횟수가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과외했던, 저는 원래는 공무원 강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원래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집에서 이제 반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공무원 그만두고 나서 이제 아무 지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무원 할 때는 나름대로 돈이 좀 있었어요. 전세도 있고, 차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거 팔았었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씀씀이가 좀 커지잖아요. 한 달에 한 200 정도로 갖다 이렇게 250, 300 정도로 갖다 쓰는 씀씀이가 있다 보니까 그 돈이 나오고 나니까 얼마 안 가더라고요. 얼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노니까 돈을 더 많이 써. 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하나도 없고 집에서도 이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빚은 점점 쌓이고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무원 가이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학생이 2년 반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성적이, 평균 성적이 50점이었어요. 그때 합격컷이 80점, 90점 나올 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시험도 아닌데 있죠. 되게 평이한 시험에서 50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걸 갖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에 한 10시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데 쓸데없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그 공부로 시험에 나오는 것과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공평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걸 갖다 공평하게 공부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생 보고 뭐 처음 이제 과외를 시작했으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알려주기 어렵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 조금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2년 5개월인가 6개월인가 공부하고 나서 50점 있던 애가 6개월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합격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합격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단순히 알바 형식으로 했거든요. 강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학생이 강의하면 잘할 것 같다고, 성공할 것 같다고 강의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 때문에 이제 한국사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제가 그래 강의를 잘 가르친다 하길래,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좀 이과, 이공계, 과학이라든지 수학 같은 거 이런 거 좀 잘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가르치려면 수학을 강의하려고 했어요, 수학을. 근데 이제 그 학생이 한국사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학생 가르치면서 그나마 좀 자신 있는 게 한국사라든지 이런 과목이라서 한국사를 갖다 좀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사 공부하면 성공할 거라고 무조건 한국사 강의하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 때문에 한국사를 갖다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학생처럼 이제 꼭 합격해가지고 있죠. 그렇지. 저도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성공하고 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정방, 서방, 인사권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가 나갔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공무원이 되시면 있죠. 나중에 인사부서 공무원들한테 깎듯이 90도 인사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부서로 이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은 뭐 하는 곳이냐면 무신들이 집권하고 나서 문벌귀족들을 갖다 제거하고 있죠. 문벌귀족들을 갖다 배척하는 게 기본 노선이요. 좀 똘똘한 경대승이라든지 최충원 같은 애들이 무신들을 갖다 좀 쓰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후라는 인물은 있지 않습니까? 서방이라는 기구를 갖다 설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문신들을 갖다 활용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문신들의 행정, 실무 능력을. 문벌귀족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향리 계층 중에 가거를 합격해서 똘똘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애들을 갖다 등용해서 행정, 실무 능력을 갖다 활용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줬던 게 최후예요. 얘도 똘똘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최후, 똘똘한 최충원의 아들은 있죠. 아빠의 도방에 만족하지 않고 별초 시리즈라는 군사교육을 갖다 새롭게 만들어요. 야별초에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확대돼 가지고 있죠. 삼별초까지 확대됩니다. 요 별초 시리즈는 나중에 삼별초의 항쟁에서 족보제가 깔끔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후 때 처음 설치되었다. 요 정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최충원이라는 인물이 그 혼란계를 갖다 바로잡은 인물이니까 아주 중요한 A급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충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최충원이 이제 처음 집권했을 때 왕이 명종이었어요. 무신들이 세운 왕이에요. 무신들이. 무신이니까 명종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이 명종에게 최충원이 봉사 10조, 여러분 시무 10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시무랑 봉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신하가 왕의 건의라는 거예요. 봉사 10조란 걸 갖다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명종이 있지 않습니까? 최충원의 말을 갖다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최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최충원의 취미생활이 시작해요. 왕 갈아치우기. 우리 역사상 있지 않습니까? 신하가 왕을 갖다 막 갈아치운 인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최충원밖에 없어요. 최충원이 맹종 폐하고 있죠. 신, 희, 강, 고, 신종, 희종, 강종 막 왕들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마지막에 지 마음에 딱 맞는 애를 갖다 찾게 돼요. 걔가 고종입니다. 우리 고려와 조선의 왕들을 갖다 보면 있죠. 고종이란 이름이 붙는 왕들 특징이 뭐냐면 있죠. 줏대가 없는 왕들이요. 주변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알아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 따라가는 애들이요. 가자 고고 하면 고 하는 애들이 바로 고종들이요. 그러니까 고려의 고종도 그랬고 조선의 고종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종이 이제 최충원의 말을 되게 잘 듣고 나중에 최후의 말도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이제 왕위를 누렸던 고종이라는 순둥이 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최충원, 얘가 집권하는 동안 최충원을 도와줬던 최충원의 오른팔과 왼팔이 있는데 얘들은 나중에 강론에서 중요한 애들이에요. 강론에서. 근데 미리 예비 학습학 들어가겠습니다. 최충원을 도와줬던 있죠. 똘똘한 문신이 하나 있어요. 이규보. 강론에서 막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계에 있죠. 최충원을 갖다 도와줬던 혹은 최충원과 손을 잡았던 있죠. 유명한 이제 선종계열의 승려가 또 하나 등장할 거예요. 진운. 조계종 지금 기억할 필요 없고 있죠. 진울이라는 이름만 기억해 주세요. 고려 불교계 양대산맥의 일명 불교계 천지거든요. 천지. 천이의 천이라는 문벌귀족계 있죠. 왕자 출신의 승려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불교계 땅. 지가 바로 진울이라고 해가지고 선종계열에 있지 않습니까? 최충원이랑 결합했던 승려가 있어요. 둘 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꼭 이름을 갖다 선행학습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란다. 4번에 보시면 뭐 진주를 시급으로 받아 흥령부 설치. 자세히 오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있죠. 최충원, 최씨 집안의 근거지가 진주였다. 제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이에요. 진주였다.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진주가 좀 촌동네인데 되게 좀 특색이 강한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사시험에도 여러 번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대규모 농장 권력 독점은 뭐냐면 이 최충원도 있지 않습니까? 봉사 10조 같은 데서 좋은 얘기를 갖다 많이 했는데 그렇게 건전한 세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전한 세력은 되게 이제 그 재산도 독식하고 있죠. 권력도 독점했던 이런 이제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요 최충원을 여러분 이제 출제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주로 있죠. 그 아들인 최후와 비교돼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뭐 이방 정중부 경대성 이민이랑 비교해서 문제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별해버리면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인 있죠. 최후와 경쟁시켜서 최충원을 갖다가 문제화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루 갖다 구별해서 잘 정리를 갖다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최충원의 봉사 10조인데 있죠. 요 봉사 10조는 나중에 우리 심화 과정에 가서 요 사료를 갖다 구별하는 포인트들 잡아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한 번 정도 구경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무신직공기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최충원은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가를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자, 최충원이 설치했던 최고 집정부 기구 이름 뭐예요? 교정도가. 그 다음에 최충원의 사병기구, 최충원이 사병기구를 설치하여 신변을 경화했다. 최충원이 설치했던 사병기구 이름 뭐예요? 도방.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는 자기 집에 뭐뭐를 설치하여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무슨 기구? 정서방에서 정방이에요. 정방의 인사권. 그 다음에 최추는 문학적 소양과 행정 실무 능력 등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해서 뭐를 만들었다. 뭐예요? 그러니까 서방. 숙이란 말은 머물다 이런 뜻이고 있죠. 그리고 또 요 그 정방 있죠. 특징 중에 하나가 최후가 지네 집에 만들었어요. 얼마나 권력이 강했으면 국가의 인사권을 갖다 장악하는 기구를 지네 집에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특징들까지 같이 해서 이제 우리 정서방 그리고 이제 교정도가 그리고 이런 기구들을 갖다 정리해 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무신 직공기 때 있지 않습니까? 무신들이 이제 초기 이제 혼란기를 거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최씨 집안에 의해서 이게 이제 권력이 이제 안정돼 가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다음 내기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